자, 우리 이 과목 빅데이터 탐색의 차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3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오늘 학습하시게 될 챕터 1의 데이터 전처리,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의 필답형과 작업형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꼼꼼하게 학습해야 할 파트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해당되는 빅분기 필기 파트에서 중요 포인트, 키워드 좀 설명드리자면요. 우리 데이터 결측값, 이상값, 반드시 출제 한문항 배정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파트가 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변수 선택과 차원 축소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시험 문제에선 출제 빈도가 높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해당되는 데이터 변환 파트가 있어요. 우리 데이터 변환 파트는 필기에서도 중요하지만 실기 파트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변환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불균형 데이터예요. 자, 불균형 데이터 파트는 오히려 실기에서보다는 필기 파트에 출제 키워드가 높은 단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정제, 첫 번째 데이터 정제 파트라 할 수가 있고, 데이터 정제는 데이터 전처리 작업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데이터 전처리라는 것은 4개의 작업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데이터 정제, 통합, 축소, 변환을 물어보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 데이터 전처리에 관련된 흐름도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데이터 전처리의 개요가 나옵니다. 데이터 분석 및 처리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총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가 있고,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 분석 및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데이터 분석을 함에 있어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데이터 전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70, 많게는 90까지도 차지하는 것, 바로 데이터 전처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해당되는 데이터 전처리의 흐름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데이터 전처리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를 갖고 있는 포인트보다는요.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파트에 제2 작업형과 똑같은 프로세스 흐름을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데이터 수집을 하게 돼요. 우리 빅분기 실기 파트에서는 데이터 수집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설정이 되어 있어요. 실행만 하면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불러온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게 돼요. 이 형태, 해당 팩터 데이터인지 수치형 데이터인지를 확인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 가공과 전처리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결측값이 있다는 건 우리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없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데이터 결측값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결측값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값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그와 같은 비어있는 값, 결측값이 항상 존재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한 데이터 가공과 전처리 작업을 해서 실제 분석용 마트를 만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분석용 마트 가지고 우리 모형 구축할 때 이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작업형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데이터를 표준화시키거나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분석력 데이터셋을 만들게 되고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형 구축하는 작업이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파트의 제2 작업형 유형이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데이터 전처리의 주요 작업들 4가지로 우리는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정제 파트는 말 그대로 결측값과 이상값, 결측값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어있는 값, 이상값이라는 건 일반적인 데이터에서 멀어져 있는 값을 이상값이라고 해요. 우리 이상값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각 쓰는 알고리즘마다 달라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상값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여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과 데이터 축소, 데이터 변환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거는 분석 변수 처리 과정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통합이라는 거 실제 여러분 빅분기 실기 파트 우리 데이터 전처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 통합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 2회 때 빅분기 실기 시험에 실시를 했을 때 스프레드시트가 2개가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걸 2개 하나를 통합할 필요가 있거든요. 데이터를. 그런 경우에 데이터 통합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또 세 번째 데이터 숙소라는 것은 우리 아직 2과목에서는 3과목에 있는 주요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지만 간혹가다 관련된 용어들이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축소라는 것은 우리 특정 데이터를 학습시키게 돼요. OX, 성공 실패와 같은 어떤 분류 또는 예측 같은 거를 학습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에만 좋은 성능, 평가 지표가 보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도 똑같은 능력을 보여줘야만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좀 더 심플하게 만들 필요가 있죠. 자, 심플하게 만든다는 거 바로 데이터 차원 축소와 관련된 개념이라 할 수가 있고, 우리 이 과목의 주요 출제 포인트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엔 데이터 변환이에요. 이거 역시 실기 파트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실기 파트에서 데이터 변환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절대 출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반드시 해야 할 데이터 변환 부분이 있어요. 자, 스케일링 방법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정규화 방법은 따로 실기 파트에서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실기 과정 중에서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행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 어떻게 보면 우리 시험의 백분기 실기 파트에서는 자, 이 사람이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검증하는 부분이 한 파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실기 파트에서는 등장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필기 파트에서는 이와 같은 데이터 전처리 4개를 구분하는 개념 문제를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자, 이 점 빅분기 필기에서는 강조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데이터 정제에 관련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결집값을 채우거나 또는 잡음값을 완화하거나 또는 이상값을 발견해서 이를 제거하거나 또 불일치를 해결하는 거 바로 데이터 정제 작업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결집값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는 빈칸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값으로 대체를 해야만 해요. 왜 대체하냐고요? 이와 같은 결집값이 하나라도 존재하게 되면 평균, 분산 등 절대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값이나 평균값으로 대체하게 돼요. 우리 제1작업형, 즉 빅분기 실기 파트의 1작업형은 이와 같은 결집값을 확인하게 되고 특정 값으로 대체를 한 다음에 어떤 값 이상이 되는 레코드수를 구하는 형태가 바로 제1작업형의 유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노이즈예요. 자, 노이즈는 측정된 변수에서 오류나 오차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앞에서 언급했던 평화를 한다거나 형태로 해서 이와 같은 잡음을 해결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세 번째는 이상값이에요. 관측된 데이터 범주에서 일반적인 데이터 범위를 벗어난 것 이상값이라고 하게 되고 각각 쓰는 기준마다 평이하다, 상이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준이 다 다르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 다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 정제의 두 번째, 데이터 결집값 처리예요. 우리 결집값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값이라고 했고, 결집값은 해당되는 변수와 관련성에 따라서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타입이 우리 시험 문제에 아직 출제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출제될 거라고 예상해 본다 할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 우리 빅분기 필답형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답형 실기 파트에서 열문항이 존재하게 돼요. 단답형 기본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라 할 수가 있고 우리는 필기를 준비하면서 필답형을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빠른 시간 내에 한 번에 필기와 실기를 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필기 부분 하시면서 실기 파트 기본 용어 나올 가능성이 무엇이 있는지를 체크해 주는 거 중요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결집시의 유형 대표적으로 여러분에게 필답형 실기 파트의 예상 키워드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결집값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결집값은 입력이 누락이 되어 값이 존재하지 않고 비어있는 값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석 대상의 속성값이 상당 부분 비게 되면 분석 대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정상적인 분석을 하기 어렵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 있다. 결집값의 정의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결집값의 종류는 해당되는 변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개로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완전 무작위 결집이라고 하게 되고 영어로는 MCAR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변수상에서 발생한 결집치가 다른 변수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우 완전 무작위 결집이라고 하게 되죠. 예를 들어 고의성 없이 응답을 빠뜨린 경우 대부분 다 완전 무작위 결집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일반적인 우리 결집치는 다 MCA를 정의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작위 결집이라고 하게 되고 영어로는 MAR이라고 표기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집값이
우리 결측된 변수와는 관련이 없지만 다른 변수와 관련이 있는 경우 우리 무작위 결측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성이 남성보다 체중을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성별 변수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비무작위 결측이 있습니다. 자, 위 두 가지 유형이 아니라 결측값이 결측된 변수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비무작위 결측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서비스 불만족한 고객들을 만족도 설문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비무작위 결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는 해당되는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이 세 가지 결측치의 유형 얼마든지 나오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결측값의 대치법 또는 대체법이라고 하게 되고 영어로는 imputation이라는 단어를 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1작업형 실기 파트에서요. 1작업형 유형이라는 것은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를 주어지게 돼요. 따라서 그 결측치에 해당되는 열변수의 중앙값 또는 평균값으로 대체하게 되고 그때 특정 레코드 숫자보다 큰 레코드 수를 물어본다든지 형태가 제1작업형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와 같은 필기 형태에서 우리 갖고 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결측값을 특별한 값으로 대체 또는 대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단순 대치법과 다중 대치법으로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완전 분석법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자료를 모두 무시하고 완전하게 관측된 자료만 쓰게 되죠. 즉 해당되는 레코드의 한 개의 관측, 즉 결측치가 존재하게 되면 그 행을 날려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물론 사용은 간편하지만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평균 대치법이에요. 우리 결측값을 그 행의 우리 속성의 평균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단순 확률 대치법이에요. 이거는 특정 확률 값을 부여해서 대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우린 간단하게 세 가지로 종류를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핫덱과 콜드덱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핫덱은 같은 자료에서 우리 데이터를 비슷한 성향을 가진 값을 가지고 대체한다, 의미한다면, 콜드덱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자료에서 갖고 와서 값을 대체하는 방법이라고 개념 부분 해주시면 되겠어요. 맨 마지막엔 NNM 방법은 바로 핫덱 방법의 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아직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핫덱과 콜드덱 구분하는 거 여러분 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는 잘못 설명을 해서 오답 고르는 형태의 우리 시험의 출제 유형이라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중대치법으로 구분한다 했죠. 다중대치법이라는 것은 가상의 자료를 생성해서 대체하는 방법이라고 정의 정도 해주시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데이터 정제의 마지막 데이터 이상값 처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치의 정의와 유형, 이상치의 탐지 방법, 시험 출제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상치의 탐지 방법,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 빈도는 지금까지 낮았지만 우리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이상치의 탐지 방법, 단일 변동과 다중 변동 있을 때 해당되는 다별량 자료와 단일 변량 자료의 이상치 탐지 방법과 관련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이 방법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값의 정의입니다. 자, 이상치는 데이터 집합에서 자, 대부분 다른 샘플들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샘플 혹은 변수 값을 우리는 이상값, 아웃라이어로 한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상값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상값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바로 제거하고 분석하는 건 100% 오답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값이 어떤 원인인지, 이게 왜 발생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충분하게 관련 실무자와 협의 끝에 이상치를 처리하는 게 올바른 해답 표기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와 같은 발생치의 발생 원인은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적 이상치와 비자연적 이상치로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측정 오류 코딩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것 또는 측정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것 모두 다 자연적 이상치라 한다 할 수가 있고 비자연적 이상치라는 것은 이런 오류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확하게 했는데 예를 들자면 수능 점수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굉장히 고득점이 나왔어요. 이건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한 거잖아요. 이건 자연적 이상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비자연적 이상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이상치 탐색 방법, 바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변별력이 있는 파트로 예상되는 포인트를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치의 탐지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단별량 자료의 이상치 탐색 방법이 있고, 여기 두 자료의 관계를 파악해서 이상치를 탐색하는 다별량 자료에서 탐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보시게 되면 시계열 여부에 따라서 시계열 자료에 관련된 이상치 탐색 방법, 시계열 자료가 아니지만 해당되는 변수가 한 개인지 또는 두 개인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우리 시험 문제 타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계열 분석은 논외로 하고 우리 해당되는 이 두 개, 변수가 한 개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구분하는 거, 출제 포인트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먼저 단별량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별량 자료에서 이상치 탐색은 첫 번째 상자 그림이 있어요. 자, 상자 그림은 우리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시각화 도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상치 탐색에서도 이용될 수 있는 시각화 도구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상자 그림을 이 한 그림을 통해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상자 그림을 5수치 요약이라고 해요. 보시면 제 하단에 있는 걸 최소값 또는 하한값이라고 하게 되고 이 상자의 맨 마지막 부분은 1/4분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분위는 우리 100분위수로 따지면 4분의 1 해당되는 25백분위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운데 이렇게 가로로 행의 직선을 만들어내는 거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평균값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책 상단에 있는 상자 그림의 선을 우리는 3/4분위수 Q3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점점점 이걸 휘스커라 그럽니다. 말 그대로 수염이라고 하거든요. 수염의 맨 끝부분에 있는 거 우리는 최대값이라고 하게 되죠. 물론 밑 하단에 있는 이 점점점 실선도 휘스커, 수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와 같은 최대값, 우리 3/4분위수, 중앙값, 1/4분위수, 최소값 이걸 우리는 상자 그림, 요약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상값, 이상치를 탐색할 수 있는데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동그라미로 관측치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 즉 최대값과 최소값을 벗어나는 것을 이상치라 우리는 상자 그림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전체 자료 Q3와 Q1의 간격을 우리는 전체 자료의 50%가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를 이 상자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중앙선의 위치가 정기분포인 경우에는 이 Q1과 Q3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지만 정기분포가 아닌 경우에는 이와 같은 중앙값의 위치가 하단 또는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해당되는 분포의 비대칭도를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이 과목의 두 번째 나오게 되는 시각화 탐색 파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것, 즉 상자 그림에 관련돼서 사례를 부여하게 되고 해석하는 방법,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산점도예요. 말 그대로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게 되고 회귀 분석할 때 X와 Y의 연속형 자료의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상값들은 이 직선상의 관측치에 몰려 있는 거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를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표준화 점수 G스코어를 이용한 이상치 탐색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건 데이터 변환할 때 한 번 더 등장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G분포의 G, 표준화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이 절대값이 3보다 큰 경우에는 이상치로 정의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통계적 가설 검정을 활용한 이상치 탐색, 딕슨의 Q 검정, 딕슨의 Q 테스트라고 하게 되죠. 자, 이건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분모가 하나의 범위예요. 범위는 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뺀 걸 범위라고 하게 되고 분자가 해당되는 갭으로 표시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갭의 수식은 특정 관측치와 가장 가까운 관측치의 차이의 절대값 차이를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상치로 결정한다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럽스의 T 검정 또는 글럽스의 T 테스트라고 하게 되고 이건 정기분포를 이용을 해요. 정기분포에서 임계값이 있는데요. 즉 우리 규모가설을 채택 기억하게 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점점 임계값 바깥으로 간다는 건 이상값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글럽스의 T 검정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기분포를 이용한 이상치 검색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ESD 알고리즘이 있어요.
자, 얘의 수식은 평균으로부터 3배의 표준 편차 값 이상 떨어지게 되면 얘는 이상치로 판단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해당되는 이상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름을 알게 돼요. 자, 네 번째는 카이-제곱 검정이에요. 우리 카이-제곱 검정, 범정 자료의 분석, 교차 분석이라고 하게 되죠. 즉, 우리 범정 자료를 분석할 때 이용하는 카이-제곱 검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관찰 도수와 기대 도수를 구해보고 그 차이를 판단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이상값이라는 건 어때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즉, 기대했던 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걸 검증할 때 우리는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서 이상값 판단을 이용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별량 자료에서 이상치 탐색이에요. 자, 해당되는 교재를 보시면 레버리지, 표준화 잔차, 시드넌트 잔차, 쿡의 거리, 여기 나온 디퍼런스 fit, 디퍼런스 베타에 관련된 부분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회귀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회귀 진단은 독립 변수가 대립되는 종속 변수를 가지고 해당되는 파트 이상치를 탐색을 하게 돼요. 하지만 레버리지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독립 변수에 관한 거예요. 독립 변수가 회귀식의 결정 개수나 또는 기울기의 분산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또 이상값을 탐색하게 돼요. 따라서 해당되는 레버리지 의미와 우리 회귀 진단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르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표준화 잔차와 스튜던트 잔차가 있어요. 표준화 잔차를 우리는 외적 스튜던트 잔차라고 하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스튜던트 잔차를 내적 스튜던트 잔차라고 해요. 표준화 잔차는 말 그대로 잔차를 표준화시킨 거예요. 표준 표차로 나눈 값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스튜던트 잔차라는 것은 해당되는 관측지를 제외한 우리는 잔차의 표준 편차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쿡의 거리는 나중에 그 회귀 분석 파트에서 잔차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쿡의 거리가 1 이상일 때는 이상치 탐색이라고 하게 돼요. 자, 또 하나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디퍼런스 fit이 있고요. 디퍼런스 베타가 있어요. 자, 이 둘 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디퍼런스 fit은 무엇이냐면 우리 해당되는 I 관측치를 제외했을 때 그 회귀식의 예측치가 커지게 되면 그 값들을 이상치로 판단하는 거. 자, 여기 나와 있는 디퍼런스 베타는 회귀 개수의 개념이죠. 자, I 관측치를 제외하고 실제 관측했을 때 해당되는 회귀 개수가 변하는 정도를 확인하는 게 디퍼런스 베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향후의 문제는 어떤 형태로 출제하게 되냐면요. 어떤 값이 특정 값 이상일 때 또는 작을 때 이상값으로 판단한다 형태의 출제 가능성이 많고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이미 ADP 문제에서 여러 번 출제됐던 출제 유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그냥 간단하게 패스하지 마시고 해당되는 기준이 무엇이고 크기와 또는 크고 작음을 통해서 이상치를 탐색하는 기준을 알고 있는 것이 출제 포인트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바할라로비스 거리예요. 우리 군집 분석할 때 바할라로비스 거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등고선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등고선 바깥에 있는 것은 아웃라이어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할라로비스 거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LOF예요. 자, LOF라는 것은 어떤 밀도 기반을 통해서 기본 데이터와 멀리 떨어져 있는 걸 판단하게 되고 이걸 이상값으로 판단하게 되는 게 바로 LOF 방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iForest, Isolation의 Forest의 약자인데요. 앙상블 기법 중에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기본 데이터와 아주 동떨어져 있는 분리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얘를 우리는 이상값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그와 같은 방법 iForest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상치의 처리 방법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관측치를 삭제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아주 유의하셔야 돼요. 무조건 데이터를 보고 이상값이라고 판단해서 무조건 삭제한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100% 오답복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특이값, 이상값이라는 건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모든 실무자 관련 분들과 협의 끝에 판단을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변환과 범주화를 시켜요. 자, 변수 변화냐 이상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자연 로그는 극단값에 의한 변동폭을 줄인다 할 수가 있겠죠. 자, 로그라는 것은 데이터 변환 파트에 다시 한번 언급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값의 크기를 줄어들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대체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특정 값, 평균이라 중앙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출제 유형, 바로 1. 작업형 필기 파트의 유형이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